이번 시간에는 무형자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무형자산. 자, 유형자산에서 그 앞에 한 글자만 다르죠. 네, 그래서 설명도 앞부분은 비슷하겠습니다.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시간에 걸쳐 사용되어 똑같죠. 여기까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여기도 똑같죠. 자산으로, 유형자산과의 차이점은 물리적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자산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보면은 유형자산과 다 똑같은데 유형적인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자산을 우리는 무형자산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 무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이 무형자산을 재무상태표에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형태가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이걸 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또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말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에서 아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것이 식별 가능해야 되고 통제하고 있어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효익이,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되는 것은 유형자산도 마찬가지였어요. 유형자산에서도. 자, 그래서 우리가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서 이렇게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형자산 외에 이렇게 추가 식별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다음 페이지 설명이 나옵니다. 자, 식별 가능성과 통제라는 것은 이렇다는 겁니다. 무형자산이 분리 가능하면 그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산이 분리 가능하다는 것은 그 자산과 함께 동일한 수익 창출 활동에 사용되는 다른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희생하지 않고 그 자산만 별도로 분리해서 임대하기도 하고 매각하기도 하고 교환하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는 분배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식별 가능성은 하나의 그 무형자산이 분리 가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독립되어 있어야 된다. 어떤 자산과 붙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자산과 함께 어떤 자산과 함께 어떤 수익 창출을 한다면은 그 자산과 함께 하는 것에서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분리라는 의미는 여기서 말한 대로 그 자산만을 임대할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고 교환할 수도 있고 분배할 수도 있어야 우리는 식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제.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겁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건 뭘까요? 이 앞에서 다 나왔지만 우리가 그 무형자산을 통해서 남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는 다른 기업에다가 매각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무형자산과 다른 자산을 교환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는 필요하다면 분배도 가능한 것을 우리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확보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형자산을 가지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것 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진짜 내 거라면은
제3자가 나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사용하거나 할 수는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특허권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무형자산이잖아요. 예, 특허권 같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는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로부터 나오며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입증하기는 어렵다. 예, 법적 권리가 바로 특허권, 상표권 해가지고 상표권 같은 것도 서로 막 분쟁을 하고 그러죠. 실용 의장권이라든가 그 뭐지 실용신안권. 네. 그 산업재산권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산업재산권의 대표적인 것이 특허권이거든요. 그래서 그 특허권이라는 것은 법적 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법적 권리가 있다면은 통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법적인 어떤 권리가 없다면은 그건 통제하고 있다고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거죠. 네.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것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효익이 나야 된다.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의 수익, 원가의 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이 된다. 이런 그 특허라는 기술이 매출의 증대라든가 원가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 쪽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무형자산 자체를 가지고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효익을 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자, 무형자산의 추가적 고려사항,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형자산의 개정 과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에 대한 개정 과목은요,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개발비,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렇게 5개의 개정 과목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히 여러분이 그 개발비가 다른 개정 과목하고 다르게, 다른 것은 영업권, 뭐 산업재산권, 광업권, 이렇게 권자로 끝나는데 개발비는 비자로 끝나니까 이 그 객관식 시험에 아래 보기 중 분류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 개발비를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교통비나 무슨 뭐 여비교통비라든가 또는 뭐 복리후생비라든가 수선비라든가 이런 비자 돌림이 대개 다 비용이잖아요. 개발비는 비용 개정 과목이 아니라 무형자산이다 하는 거 주의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영업권이 뭐냐? 네, 영업권. 기업의 좋은 이미지, 우수한 경영진, 뛰어난 영업망, 유리한 위치. 예, 이게 무형적인 기업의 가치예요. 이미지가 좋다, 경영진이 굉장히 우수한 경영을 한다든가, 영업망이 아주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아주 영업을 잘한다든가, 아니면 그 기업의 위치가 어떤 소미업 같은 경우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죠.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경제적 가치로서 자산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 등이 동종의 타 기업에 비해서 특별히 유리한 자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영업권이라 한다. 영업권이라 한다. 그런데 이 영업권은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하고 내부 창출한 영업권이 있을 수 있는데, 내부 창출 영업권은 인정을 안 합니다. 내부 창출한 영업권을 자산으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것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결합시. 결합이라는 건 뭐냐면 인수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합병, 매수합병이라는 사업에 결합을 할 때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이 바로 영업권이다 하는 겁니다. 네.
자, 이 앞에 있는 NC백화점이 만약에 또 여주에 무슨 백화점이 있는데 그걸 인수하려고 그래요. 여주에 있는 무슨 백화점을. 그러면 여주에 있는 무슨 백화점에 그 뭡니까? 그 평가사가 평가를 합니다. 네. 순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순자산이라는 건 뭐냐? 총 자산을 가치 평가해가지고 부채. 예. 그 부채도 우리가 또 안아야 되잖아요. 예. 자, 여주에 있는 여주백화점이라는 데가 있는데 총 자산을 계산했더니 100억이 나왔어요. 100억. 그런데 그 회사에 은행빚이 20억이 있어. 20억. 그러면 그 20억을 우리가 인수한 다음에 20억도 우리가 인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회사가 이제 갚아야 돼. 예. 그러면 그 여주백화점 주인한테는 얼마만 주면 돼요? 80억을 주면 되죠. 예. 100억이니까 20억 빚은 우리가 갚을 테니까 당신 몫은 80억이다. 그런데 여주백화점에서 80억이 못 팝니다. 왜요? 그랬더니 10억을 더 주세요. 그래요. 10억을 더 주세요. 아니 이 10억이 뭔데요? 그랬더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주백화점은 뭐 이미지가 좋다든가 아니면 뭐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순자산 가치는 80억이 맞는데 10억만큼을 영업권으로 더 달라 이거 더 달라. 그러면 우리는 그 회사를 합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억 더 주고 사야죠. 그 초과된 금액 요 10억이 바로 뭘로 기록되느냐? 영업권으로 기록된다. 그래서 영업권이라 하는 것은요. 합병 시에만 인정된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특허권이라든가 실용신안권이라든가 디자인권이라든가 상표권이라든가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어요. 네. 뭐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개정 과목하고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예. 영업권에 특별히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합병시, 매수 합병이라는 사업 결합 시에 영업권만 인정된다는 거고 여기에서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광업권을 보겠습니다. 광업권이라는 것은 광부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죠. 광업권 돈 주고 사면 되죠. 광업권을. 그래서 광업권도 이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디서 광물이 있다. 만약에 여기 창전동에 어떤 광물이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창전동의 땅이면 이천 시 땅이라면 이천 시 땅. 그래서 이천 시하고 광업권의 계약을 체결하고 어느 정도 그 권리 우리 회사가 거기서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죠. 그때 지출한 비용이 광업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발비. 개발비.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개발비가 또 뭐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신제품과 신기술 등의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입니다. 딱 이것만 해당돼요. 신제품과 신기술 개발활동과 관련된 거. 개발활동. 신제품, 신기술, 개발활동. 연구활동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연구활동은 자 그러면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로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 가능성이 높으며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랬죠. 그래서 개발비 하면은 어떤 신제품을 개발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회사가 제품이 5가지밖에 없었는데 2019년도에 그동안 쭉 연구활동을 쭉 하다가 2019년도 1월부터 신제품을 하나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신제품을. 그러면 신제품을 만들려면은 옆에다가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조그마한 미니 공장을 하나 만들어 봐야 돼. 그래서 그 미니 설비를 갖추는데 돈이 들어가겠죠. 또 그 미니 설비에서 사람이 또 추가로 필요하면
사람도 뽑아서 인건비도 지출해야 되겠죠. 바로 그런 비용. 그 신제품을 생산을 해내는 데까지 들어가는 그런 비용. 그래서 이제 신제품을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품질도 계획했던 대로 잘 나오고 시장성도 있어요. 그것을 뭐냐? 이것은 우리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이거 신제품을 만들어 봤더니 어이구 이대로는 안 팔릴 것 같아. 그거는 개발비가 안 돼. 돈은 들어갔지만 그냥 비용 처리, 자산 처리 못해. 만들어 보니까 실패야, 실패. 근데 만들어 보니까 미래 이거 시장에 내놓으면 잘 팔릴 것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것은 이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에 돈을 썼다고 해서 그게 다 개발비로 유형자산 아니야 무형자산으로 자산 처리해 놓으면 안 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분명히 기대되어야 되는 겁니다. 실패한 것은 그냥 비용이에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취득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신제품 만드는데 이거 개발하는데 20억이 들어갔다. 이거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20억 들어갔다는 거. 그러면은 만약에 거기에 그 생산 활동에 투입된 인원이 몇 명이고 그 사람 인건비가 있다. 그러면 급여대장도 있어야 되고. 또 그 기계를 사는데 만약에 5억이 들어갔다면 그 5억 산 세금 계산서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취득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뻥치기로 이제 뻥으로 이렇게 올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개발비. 여기서 개발비에서는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많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은 연구자 들어가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네, 이거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고요.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연구 단계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발비로 인식하는 것도 굉장히 회계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개발비라고 잡아놨어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외부 회계감사를 외부 공인회계사가 와서 봐서 이런 것들을 측정했을 때 신뢰성이 떨어진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자산으로 등재할 수 없다. 비용 처리하라 하고 수정하게 되고요. 이런 권고나 수정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 회사의 회계 신뢰도가 툭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발비 이런 것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연구활동은 개발비가 아니다. 그건 비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는 뭐 요즘 들어서 소프트웨어가 아주 점점점 자산 규모로서 금액이 이제 커지고 있는 셈이죠. 우리가 이제 모든 프로그램을 지금은 다 정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런 심지어는 윈도우 같은 경우도 그냥 막 그냥 조립 PC 사가지고 윈도우 설치해가지고 쓰고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기업들도 다 그랬었어요. 아주 과거에. 근데 요즘 기업이 그런 기업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자산으로 등록해놓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 보면 신제품, 신기술 개발과 관련된 지출, 자산 처리, 개발비는 그거는 개발비고 비용 처리하는 것은 경상연구개발비다. 경상연구개발비, 일상적으로 연구활동을 하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비용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개정과목, 무형자산 개정과목에 이어서 이번에는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까 유형자산에서는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정리를 했는데 무형자산에 와서는 감가라는 말은 안 씁니다. 그리고 개정과목 이름도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차변에 오는 비용이 무형자산 상각비
이렇게 개정 과목 이름부터 다릅니다. 서로. 그래서 한번 무형자산의 상각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아까 그러니까 유형자산에서 감가라는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경제적인 가치가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그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형자산도 과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이 뭐 마모가 된다든지 뭐 경제적 가치가 꼭 떨어진다고만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형자산은 감가라는 말은 빼고 상각이라는 말만 쓰고 있는데 무형자산 상각은 유형자산의 상각 방법처럼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이 있는데 추정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액법이 사용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률법이 좋을까, 정액법이 좋을까, 그 방법을 선택하기 곤란할 때는 정액법을 선택하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밑에 주위에 보면은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라고 하지만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냥 상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 무형자산 상각의 회계 처리는요, 보고기간 말, 즉 결산에 하게 되는데 당기에 해당하는 상각비 금액을 무형자산 상각비 계정 차변에 기록합니다.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 무형자산 상각비 비용 계정이기 때문에 차변에 기록하는 거죠. 해당 자산 계정 대변에 기록합니다. 대변에 우리가 유형자산에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을 사용했는데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계정 과목을 직접 사용합니다. 직접 개발비 아니면 영업권 아니면 특허권 대변에 자산을 직접 감소시켜요. 그래서 무형자산은 차감 계정을 안 쓴다. 유형자산에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을 사용한다. 무형자산은 직접상각. 이걸 우리가 직접상각이라 한다. 직접상각. 밑에 주의해 보시면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을 사용하지만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에서 직접 차감한다, 직접 상각한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도 무형자산 상각비 차변의 계정 과목이. 네. 그럼 무형자산 끝. 자, 다음에 이제 기타 비유동자산 몇 개, 한 두세 개 정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유동자산이 이제 다 끝났는데 나머지 우리가 소개하지 않는 것이 기타 비유동자산인데요. 자, 임차 보증금이 우선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자, 임차 보증금과 전세권은 그 성격이 유사합니다. 자, 임차 보증금이 뭐냐?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타인의 부동산 사용을 계약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을 우리가 임차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임차 보증금은 누구 거예요? 임차인 거죠. 임차 보증금이니까. 응? 임차인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 거니까 임차 보증금,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받았으니까 임대 보증금, 받는 사람은 임대 보증금이라고 회계 처리하고 지급한 사람은 임차 보증금이라고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면 지급한 임차인은 임차 보증금이 자산이에요. 왜? 나중에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돌려받아야죠. 돌려받아야 되니까 자산으로 처리해요. 그런데 임대인은 지금 오늘 받았지만 이 보증금은 나중에 만기 때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채. 그래서 임대 보증금은 저 뒤에 부채에서 계정 과목이 나오고, 임차 보증금은 임차인이 맡겨놓은 거니까 자산으로서 여기서 나온다 이거예요. 기타 비유동자산의 임차 보증금,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상환을 받기 때문에 요거 자산입니다. 근데 왜 비유동 자산이냐? 우리가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1년 이상으로 하잖아요. 예. 뭐 3년, 5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데는 10년씩 한다고 그래요. 계약을. 예.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은 예, 건물주하고 상의해가지고 요거 보증금 달라는 대로 다 드릴 테니까 예, 제발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좀 계약합시다. 인테리어 비용이 막 수억씩 들어가니까 3년 이렇게 작게 해놓으면 인테리어 비용도 못 건지고 만기 되니까 나가시오면 또 나가야 돼. 자, 그래서 임차 보증금을 왜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하는지 아시겠죠? 길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전세권은 뭐예요? 월세 없이 그냥 전세, 즉 보증금만 주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도 그런 의미에서 기타 비유동 자산이다. 전세금을 말하는 거예요. 전세권이 전세금. 자, 장기 외상 매출금과 장기성 받을 의미라는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네, 1년 이상 1년 이후에 받기로 했으면 그게 장기성 외상 매출금이에요. 네, 사실 이런 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만약에 오늘 우리 회사 상품 공기청정기를 우리가 팔았는데 사가면서 거래처에서 2020년 8월 달에 대금을 좀 드리겠습니다. 1년 후에. 그러면 매장에서 직원이 저거 판다고 그럴까요? 사장님이 와도 안 팔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아주 특이한 경우에 있을 수 있지만 시험에 한 번도 나오는 걸 못 봤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임차 보증금이 기타 비유동 자산인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드디어 재무상태표에 요 반쪽을 끝냈어요. 재무상태표의 반쪽. 개정 과목을 다. 그러면 여러분이 재무상태표 반쪽이니까 아직 재무상태표 반이 남았지 않았느냐. 요거 내일이면 다 끝나요. 예. 여기가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다. 여기가. 네. 우리가 자산을 공부했으면요. 이제 이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나머지 항목은 이렇게 재무상태표의 자산 반절 같지만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것을 더불어서 함께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쉽게 진도가 나갈 것이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자, 아까 우리가 그 투자자산부터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그랬기 때문에 뭐 문제를 좀 풀고 부채로 넘어가야 되겠죠. 361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투자자산. 1번부터 한번 볼까요? 투자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예, 4번. 단기 매매중고는 투자자산이 아니라 당좌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중고는 단기 투자자산이라고는 해요. 단기 투자자산과 그냥 투자자산은 다른 거예요. 단기 투자자산은 당좌자산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투자자산은 비유동 자산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자, 3번. 예, 3번. 비영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계정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랬습니다. 비영업용 토지래요. 그러면 어디에 해당될까요? 투자자산. 네. 영업용으로 쓰는 토지여야 토지, 즉 유형자산이 되는데, 비영업용이라는 것은 업무에 안 쓴다 이거예요. 그럼 왜 토지를 샀을까요? 예, 투자 목적으로 샀겠죠. 그래서 투자자산이 됩니다.
자, 또 넘어가서 5번으로 가볼까요? 예, 한 문제씩 건너뛰겠습니다. 5번 문제로 다음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유가증권은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으로 구분된다. 맞았죠. 2번 주식은 지분증권으로 구분되고 국채, 공채, 사채는 채무증권으로 구분된다. 맞았죠. 3번 지분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아니죠. 예. 지분증권은 주식이기 때문에 만기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분류할 수 없겠네요. 3번 답이 됩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6, 7번은 다 풀어봅시다. 네, 6번 주식회사 한공은 2019년 10월 1일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더존의 주식 100주를 주당 1,000원에 취득했습니다. 장기 투자 목적이군요.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은 아니라는 거죠? 주식회사 더존의 주식은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2019년 12월 31일 결산일의 공정가치는 주당 1,300원이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10월 1일 날 주당 1,000원에 샀어요. 그랬는데 3개월 만에 300원이 올랐군요. 공정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분계로 오른 것은 우리가 평가해야 되죠? 평가. 자, 한 주당 300원, 주식수 100주, 300원 곱하기 100주 하면 얼마인가요? 3만원이죠? 예. 자, 3만원짜리를 우선 찾아야 되겠고, 다 3만원이네. 자, 일단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증권은 무조건 아니고, 예.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 2번 아니면 4번입니다. 자, 답이 몇 번일까요? 2번이네요. 가격이 올랐으니까. 예, 그래서 차변의 매도가능증권 3만원, 대변의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3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언제 해요? 12월 31일 결산 때 함으로써 차변의 매도가능증권은 이건 뭐예요? 자산 증가죠? 자산을 증가시켜 준 거죠? 자, 대변의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이거는 결합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요거 어떻게 될까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거래의 결합관계가 차변은 자산 증가예요. 매도가능증권 자산 증가 3만원. 요 3만원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익 발생? 아닙니다. 부채? 아닙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그렇죠. 자본 증가입니다. 이게 자본 증가. 네.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익하니까 수익 발생 이렇게 툭 튀어나오기가 좋아요. 여러분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시험에서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꾸 여러분이 이걸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이걸 딱 고리로 걸기 위해서 이걸 문제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이거는 수익 발생이 맞아요. 이거는 수익 발생. 그러나 그 밑에 있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단기의 손익이 아닙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자본이 대변에 갔으니까 자본 증가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래로 인해서 자본이 3만원 증가했고 자산이 3만원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한번. 네. 3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018년 초에 A사 주식 100주를 주당 2만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31일 작년 결산이에요. A사 주식의 시장가치가 주당 22,000원이고 2019년 12월 31일 또 1년이 지났어. A사 주식의 시장가치가 주당 18,000원. 네. 자, 2만원에 샀는데 22,000원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또 이렇게 18,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2만원에 이때 샀고 결산 때 2,000원이 올랐고 그러다가 또 1년 후에 18,000원으로 떨어졌어요. 주식회사 한공이 A사 주식을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한 경우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 경우에 각각 2019년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은 2만원에 사가지고 22,000원으로 가격이 올랐을 때가 언제냐면은 2018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2018년 12월 31일에 한 주당 2,000원을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의 손익에 반영을 해버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기의 손익, 이건 2018년도 손익에 반영이 된 거고 지금 물어보는 것은 2019년도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은 지금 단기 매매증권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요것만 생각해라 이겁니다. 자, 22,000원이 얼마가 됐어요? 1년 후에. 지금 2019년도 가격이에요. 이게 18,000원이 여기 보세요. 2019년 12월 31일 시장가치가 18,000원이에요. 22,000원짜리가 얼마가 됐습니까? 18,000원. 4,000원이 하락했죠. 4,000원이 하락했죠. 몇 주죠? 100주. 그러면 40만 원이죠? 예. 그래서 40만 원 감소. 40만 원 감소. 자, 왜 그런다고요? 단기 매매증권은요. 평가시 손실이나 이익을 단기에 다 반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2018년도에 20만원 증가한 거 있죠? 200원씩 2,000원씩 100주는 20만원. 이거는 2018년도 손익에 반영됐어. 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이 가격과 이 가격을 반영하는 거예요. 4,000원 하락했어요. 그래서 40만원 감소.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됐을 때를 볼까요? 예,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은 평가를 이때도 평가를 하고 이때도 평가를 합니다. 매도 가능 증권도 평가를 하지만 아까 저 유인 문제에서 봤듯이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단기 손익에 반영이 되나요? 자본의 증가나 감소로 보나요? 예, 여기서 자본 증가, 여기에 자본 감소. 손익하고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2019년도에 가격 떨어진 거, 요거 40만 원 떨어진 거 영향 없어요. 영향 없음. 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손익에 영향이 없다가 답이에요. 1번. 단기 매매증권 같으면 40만원 평가 손실이 발생해서 단기 손익이 감소하죠. 40만원이. 그러나 매도 가능 증권은 자본이기 때문에 평가 손실이
이익이든 자본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 겁니다. 1번이 답이에요. 네, 다음 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이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내용이다. 2019년 12월 2일 주식 매각 거래로 인해 2019년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 및 금액으로 오른 것은. 자, 이번에는요, 매도 가능 증권이지만 평가가 아니에요. 평가가 아니라 매각을 하면 그건 손익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나 이익은 단기 손익이 아니지만 매각은 처분이죠.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은 단기 손익에 넣어야 돼요. 실제로 처분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도에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내역을 보겠습니다. 2018년 9월 4일 날 100주를 샀군요. 1,300원에. 2018년 결산일에 12월 31일 결산일에 공정가치가 1,400원이었어요. 예. 요 1,400원은 100원씩 증가가 됐지만, 예, 요거 뭐 2018년도 뭐 손익에 관계 없는 거고. 그다음에 2019년 12월 2일 날 이 100주를 1,100원에 팝니다. 1,100원에. 예, 현금으로 받았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 이 중간에 평가한 것은, 매도 가능 증권은요, 중간에 평가한 것은 손익에 영향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을 이날 매각을 했기 때문에 매각한 것은 따져야 돼. 그러면 1,300원에 사가지고 얼마에 팔았어요? 1,100원에 팔았죠? 한 주당 200원씩 마이너스 손해보고 파는 거죠. 몇 주를? 100주를 2만원 처분 손실이 발생합니다. 네.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가 아니라, 평가 아니에요. 평가 아닙니다. 처분 손실 2번. 이거를요, 시간이 좀 많다. 이거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봤을 때 취득시 분계, 평가시 분계, 처분시 분계, 요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매도 가능 증권을 얼마에 사가지고 얼마에 팔았는가 그것만 딱 계산하면 돼. 중간에 뭐 평가했다 이거 다 무시하면 돼요. 그래서 답은 쉽게 찾아요. 그러나 이걸 제대로 알려면, 그렇게 이렇게 계산하는 근거가 뭐냐, 그걸 제대로 알려면 이걸 취득시 분계하고 평가할 때 분계하고 처분할 때 분계를 제대로 한번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좀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제가 잊어버리니까 여러분들 잘 거기다 메모, 요 8번 밑에다 메모해서요. 요거 오늘 분계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일 어디서부터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8번 분계부터 합니다. 이렇게 이 얘기 해주세요. 자,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